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나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0.64% 하락한 3140.6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다시 1조 6천억 원을 매수했고 기관이 1조 2728억 원을 매도했어요. 그래도 3100선은 지켰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가오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1월 27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020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요. 1월 28일에는 네이버, 삼성 SDI,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 STS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유료 구독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사용하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유료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원래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이제는 무료 플랫폼 경제에서 미국의 구독 경제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미 구독형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결제 금액의 최대 5%를 네이버페이로 적립해주는 상품이에요. 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고 웹툰도 볼 수 있고 영화 볼 때도 쓸 수 있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도 디지털 콘텐츠 중 하나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멤버십 가입자가 출시 반년 만에 25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지금 이거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 LG U 플러스, VIP 플러스 고객한테 주는 혜택이 있는데 매월 그걸 고를 수가 있어요. 온라인 영화 무료 예매도 있고 할인권도 있는데 영화는 안 하고 그냥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뭐지? 하고 이거 신청해서 작년부터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써보니까 장점은 네이버에서 쇼핑할 때 적립금을 많이 주는 거? 또 카카오톡도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콘텐츠 구독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뉴스, 음악, 게시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 콘텐츠를 유통하는 창구로 만든다고 해요. 또 후원 또는 월정액으로 수익내는 유료 구독 모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프리카나 유튜브 스트리밍처럼 시청자분들이 후원한다는 것 같아요. 또 카카오는 유료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도 하고 있고 월 990원에 100GB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편리한 게 채팅방마다 흩어진 사진이랑 동영상, 파일 링크를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용량 기준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수준의 타 서비스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일단 돈이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고 친숙한 플랫폼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미 넷플릭스 등 구독형 OTT가 많아지면서 여기서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OTT가 많아지면서 월정액에 대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장벽도 낮아진 단계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는 기꺼이 지갑을 열고 비대면 소비와 개인화된 트렌드가 이용자 맞춤 구독에 대한 수요를 키운다. 또 인터넷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계속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잠재 수요까지 잡는다. 근데 이미 온 국민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충성스럽게 쓰고 있지 않나요? 아마존은 빠른 배송과 음악, OTT를 묶은 유료 멤버십, 아마존 프라임 등을 통해 물류부터 콘텐츠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에서는 이미 쿠팡이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국 시장의 플랫폼을 따라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도 보면은 아마존과 비교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이 주식들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료 플랫폼이 미국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점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아마존 프라임 멤버였거든요. 물론 너무 좋았죠. 몇 시까지 시키면 내일 바로 배송되고 전 도시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차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해서 필요한 걸 산다고 한국처럼 집안마다 하나씩 있는 마트나 편의점에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빠른 배송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얼마가 됐던 미국인들에게는 필수 구독템인 거예요.
또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은 아마존 프레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 프레쉬는 2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음식료품을 배송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뭐 바나나, 소고기 뭐 이런 식료품들을 아마존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제를 하면 미국의 최고의 유기농 마트 홀푸드에서 배송기사가 직접 장을 봐서 문 앞까지 2시간 안에 배달해줘요. 물론 코스트코나 다른 마트도 배달을 해주긴 하지만 고기, 스테이크, 뭐 과일 이런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배달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과일이나 고기가 왔는데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어플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면 수거도 안 해가고 그냥 바로 리펀드를 해줘요. 커스터머 서비스가 정말 좋죠? 이렇게 빠른 배송이랑 장보기가 왜 한국보다 미국이 중요하냐면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 익스트림 웨더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외출을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뭐 여기저기 마트가 집 근처에 널려 있고 편의점이 많으니까 사재기는 안 하잖아요. 또 아마존은 뮤직도 있고 아마존 비디오도 있는데 여기는 재미있는 미드, 영화, 또 한국 드라마랑 영화도 엄청 많아요. 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실적 발표도 나오고 넷플릭스를 구독한 이용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구독하는 이유는 미국은 갈 데가 별로 없어요. 한국처럼 카페가 많아서 사람들이 밥 먹고 카페에 간다거나 뭐 강아지, 너구리 카페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코인 노래방을 가서 놀기도 하고 근데 미국은 뭐 코인 노래방도 없고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대형 백화점으로 30분 동안 차 타고 가서 여기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영화관을 가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인들의 유일한 취미 생활을 못하니까 넷플릭스를 엄청 구독했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출 금지령 떨어졌을 때 넷플릭스의 킹덤 보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하는 드라마 봤거든요. 또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미국은 한국보다 중간 광고가 엄청 심해요. 5분마다 광고를 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한 편 보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진짜 이건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 광고 없고 재미있는 콘텐츠 많은 넷플릭스는 미국 사람들을 중간 광고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신세계였단 말이죠. 한국도 요즘 드라마를 1부, 2부로 나뉘어서 하지만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이것도 허용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마존은 학생들에게 6개월간 무료 이용권을 주는데요.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무료 이용권을 줍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가입하면 거의 반값으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아마존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네이버, 쿠팡, 카카오의 구독료가 싸다고 구독을 격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비스의 규모가 아직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초기이지만 나중에 규모가 커진다고 구독료를 올리면 그땐 정말 더 비싸질 것 같은데요. 또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평균 연봉을 따져봐야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10불이랑 한국에서 10,000원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쿠팡이랑 네이버 멤버십이 아마존과 넷플릭스에 비해 엄청 싸다고 보도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아마존을 써봐서 알아요. 미국은 TV에서 재미있는 것도 별로 안 하는데 한국은 예능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로도 볼 게 너무 많은데 유료 OTT가 잘 될까요?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드라마나 영화는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돈 주고도 아깝지 않은 볼거리가 많아서 구독하는데 카카오톡에서 하는 유료 OTT가 잘 될지 아직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써서 뭐 할 거지? 저는 무제한 이모티콘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상대적으로 미국만큼 이 구독 서비스가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이버도 무료 이용권 주니까 하는 거고 쿠팡도 구독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저 한 사람이 모든 소비자들을 대표하진 않지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저도 이 MZ 세대에 속하지만 한국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미국에서만큼 느끼지 못해서 기사에 지갑을 쉽게 여는 MZ세대라는 말에는 잘 동의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기사에 너무 쉽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거지만
똑같은 소식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같은 이야기도 좋게 쓰면 한없이 좋게 쓸 수 있고, 같은 이야기도 나쁘게 쓰면 한없이 나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식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저는 피터 린치를 정말 좋아해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좋은 주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월가의 영웅 책 제목에도 써있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무조건 얘네들이 이런 사업 하니까 오 대박 나겠다, 빨리 추매합시다 라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새로운 사업에는 늘 리스크가 따르고 실적 발표되기까지는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앞으로 주가가 기대되고 주가 전망이 매우 훌륭한 기업이라고 봐요. 또 온 국민이 사용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유료 플랫폼 시도는 앞으로 회사의 영역을 넓히는 데 좋아 보이나, 환경적인 요소가 다소 많이 다른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하면서 비슷한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잘하고 있고 전망도 좋지만 이 유료 서비스는 얼마나 구독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보고서가 나왔는데 같이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무난한 4분기 실적 및 수주 회복. 현재 주가 13,500원, 적정 주가 16,000원, 상승 여력 18%.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2020년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1.7조 원으로 추정되고, 영업이익은 8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3분기까지 3조 원의 수주를 확보한 이후 4분기 5조 원가량의 수주를 확보하여 2020년 총 수주는 8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알제리 정유 플랜트와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작년 1분기에서 3분기에 수주해왔고, 4분기에는 멕시코 도스포카스, 말레이시아의 사라와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등을 수주하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2022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수익성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당장은 배당금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유일한 변수는 수주라는 건데요. 얼마만큼 수주를 따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읽어드릴게요. 아마추어 투자자가 유리하다. 나는 전문 투자자로서 내가 알고 있는 성공의 비결을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줄 것을 약속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비밀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투자 업무에 20년 동안 몸담으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돈의 3%를 사용하는 정상인이라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못지않게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얼굴을 스스로 고치라고 한다거나, 배관공이 집주인에게 온수탱크를 직접 설치하라고 말한다거나, 미용사가 손님에게 직접 머리 손질을 하라고 권하는 상황을 기대하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는 성형수술도, 배관공사도, 미용도 아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전문 투자자라고 유달리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 투자자라고 해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전문가보다 부족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마추어 투자자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어리석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사실 아마추어 투자자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면 전문가의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시장 평균 또한 넘어설 수 있다. 더군다나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종목을 선택한다면 전문가의 실적을 당연히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왜 이러한 수고를 감수하겠는가? 그렇다면 주식 펀드를 모조리 팔아치우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일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나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겸손을 떠나 솔직하게 말해서 우선 수백만 아마추어 투자자가 피델리티 마젤라 펀드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올린 덕에 내가 이 책에 집필 요청을 받게 된 것이다. 펀드는 금액이 적어서 분산 투자하기 힘든 사람들은 물론 주식시장과 겨루어 보려는 의향이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일단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혼자 힘으로 해야 한다. 즉, 확실한 정보라며 떠도는 소문이나 증권사의 추천 종목, 뉴스레터에서 제시하는 놓칠 수 없는 최신 정보 등을 무시하고 스스로 조사해야 한다. 피터 린치 같은 전문가가 산다는 종목도 무시해야 한다.
피터 린치가 매수 중인 종목을 무시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적어도 3가지가 있다. 1번. 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투자했다가 실패한 수많은 종목을 볼 때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10번 투자 중 4번은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되새기게 된다. 2번. 그의 선택이 옳다고 하더라도 언제 마음을 바꿔 그 종목을 매도할지 절대 알 수가 없다. 3번. 투자자의 주위에 더 좋은 정보 원천이 널려 있다. 내가 언제든 원할 때 정보를 분석하여 쓸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 역시 언제든 그러한 원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다. 관심 있게 주위를 둘러보면 직장이나 근처 쇼핑몰에서 탁월한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보다 훨씬 앞서서 찾아낼 수 있다. 신용카드를 소비한 미국 소비자라면 수십 개 기업을 두고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소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더 유리하다. 10루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곳도 바로 여기다. 나는 피델리티에 근무하면서 이런 식으로 종목이 발굴되는 모습을 몇 번이나 지켜보았다. 네, 오늘 하락장으로 끝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